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 뉴욕 시장 분위기부터 좀 점검을 간단하게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활절 휴일을 쉬고 나서 돌아왔는데 3대 지수가 다 2%대 낙폭을 간밤 보였거든요. 이런 하락 좀 어떤 데 주요 원인이 있다고 좀 분석을 하실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싫어하는 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인데 네. 파월 의장 해임과 관련된 얘기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계속 나왔었던 거고요. 그게 이제 어저께 헤셋 그 백악관 그 고문이라고 하죠. 네. 이제 경제고문 입에서도 또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게 온전히 지금 시장에 처음으로 이제 반영이 된 그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역시 트럼프 노이즈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파월 해임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식시장에도 충격을 줬고 네. 또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달러 인덱스라든지 그다음에 채권 시장 역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 같고요. 종목별로 보면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저께 좀 특히 많이 빠졌었던 거는 보급형 전기차 출시가 원래 연초였었는데 이게 또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우려감도 있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 당연히 있고요. 네. 여전히 또 도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빠졌던 거는 뭐 중국 규제 이슈도 있지만은 뭐 화웨이가 또 필적하는 또 칩을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아마존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임대 계약을 일부 또 취소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투자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맞물렸던 것 같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뭐 특징적인 종목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답답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의장 해임 발언과 함께 개별 종목들의 이슈들이 모두 혼재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 일단은 전반적인 하락세가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쨌든 방향성을 잡아가야 되는데 일단 한국 이슈를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우리도 이번 주에 미국 쪽을 직접 만남을 갖죠. 일단 날짜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24일 저녁 9시로 좀 알려져 있는데 좀 주요하게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이슈들이나 우리가 좀 미리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 알고 가는 걸 떠나서 염두에 둬야 되는 게 우리는 항상 미국을 보면은 우리를 뭐 마치 챙겨줄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유난히 좀 이뻐해주고 네. 신경 써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거. 일본이 갔다 왔지만 실제적으로 아무 성과도 없었고 사실상 그 네 사람의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트럼프, 나바로, 뭐 베센트, 그다음에 USTR 대표까지 해가지고 네 사람의 압박만 받고 나온 거고 네. 그 결과가 아무것도 성취된 게 없는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일본 동향들 기사화된 걸 보면 일본 역시도 해달라는 대로 다 할 것 같지 않은 분위기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갔을 경우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계속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뭔가 성과를 드러내고 싶고 그다음에 뭔가 이걸 풀어나가야 되는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가시적인 게 보여야 되는데 중국은 전화통화 하자고 그러는 것도 지금 계속 사실상 거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반응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소기의 성과를 어디서 얻기 쉬울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말 잘 듣는 나라 뭐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네. 뭐 한국, 일본, 영국, 그다음에 또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런데 이런 쪽하고 협상을 한 데서 우선적으로 뭔가를 뽑아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무조건적인 저자세보다는 네.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좀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과거 히스토리를 전 설명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무역수지 흑자가 커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2차 전지 쪽 투자 비중이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 있는 부자재들이 다 수출이 된 거잖아요.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하면서 우리들 입장을 좀 설명을 하고 지정학적인 어떤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를 갖다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어필을 하면서 한 번에 체결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역시도 전체적인 정황을 좀 파악을 하면서 네. 가급적이면은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버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게 솔직히 좀 찜찜합니다, 저는. 네, 오히려 먼저 이렇게 매를 맞는 것 같은 분위기, 우호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정도에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 미국 쪽의 입장 중에서 처음으로 이 중국과의 협상 시기에 대한 내용이 외신에서 전해졌었는데 그때 뭐 3주에서 4주 안으로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간밤도 중국에서 나온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미국 때문에 우리한테 불이익 주는 국가들 우리가 보복 조치하겠다 더 강경하게 지금 대응을 했단 말이죠.
협상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더 멀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세요? 극단까지 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관세 이슈로 인해서 수출이 거의 중단되시피 한 그 후유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도 이제 보면은 그 항만에 적재되어 있는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실제로 그 안에서 그 이제 고용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제 임금 삭감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불편한 건 사실인데 이제 약간의 자존심 싸움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걸 누가 중재를 서줄 수 있는 주체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거 예단하기가 되게 힘든데 아주 작은 틈에서 또 어쩌면 기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거꾸로 보면은. 그래서 지금 시점은 뭐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협상의 우선순위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결코 호재는 아니다. 그리고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예상했던 거잖아요. 중국이 자기한테 불리한 짓을 저쪽 중국 시각에서 봤을 때는 단합을 해가지고 연합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걸 가만둘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우리는 최대한 우리 입장에서 최대한 얻어낼 걸 얻어내가면서 협상을 해나가야지 힘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면 그 다음번에 이제 기준이 되는 거는 우리 기준이 되잖아요. 그럼 타국 같은 경우 협상을 할 때 우리보단 더 좋은 조건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지금은 급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좀 답답해도 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당장에 예상되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사드 보복도 당해봤고 한한령도 대표적인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중국이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이익을 좀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에서 모든 거를 좀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주변국들의 어떤 대응 움직임, 특히 일본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면서 같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암암리에 공조하는 모습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관세 관련해서는 정말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빅테크 실적들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실적에 좀 더 집중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거기서 좀 실마리를 찾는 게 조금 더 쉬워 보이기 때문일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1분기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실까요? 실적은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예상보다는 잘 나올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딜레마 아닌 딜레마가 이제 관세가 예고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취매, 그러니까 이제 선행 주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사실 퀘스천이거든요. 그래서 어닝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향후 포워드 가이던스를 더 주목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사실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또 바로 시행될 줄 알았다가 그 미국 금융시장의 어떤 충격 때문에 트럼프가 90일을 유예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생각보다 4월 지나가면서부터는 또 아직은 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진짜 90일 뒤에 관세가 그대로 제기가 된다든지 어떤 방향이 잡힌다 그러면 또 구매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기업도 그렇고 증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실적에 대한 전망을 예상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기업에서 보는 시각이 있을 거니까 기업들의 어떤 그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향후 분기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좀 체크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은 기대치를 크게 갖고 있지는 않아요. 시장 자체가 워낙에 관세 노이즈에 다 묻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기업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돌파구 또는 자신감을 보일 수 있는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컨퍼런스 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당장 내일 실적 발표가 테슬라가 있고요. 방산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M7 기업인 알파벳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실까요? 일단 실적은 뭐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 판매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을 거고요. 근데 이제 향후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을 지켜볼 것 같은데 일단 1분기보다는 좋아진다라는 그림을 제시하지 않을까 싶은 거는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급형 전기차가 올해 출시가 아니라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는 거. 그러면 그거를 상쇄시키려고 그러면 결국 FSD와 관련돼 가지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회사에서 반응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지금 $220 되면은 거의 또 전저점 근처 와 있거든요. 네. 여기를 이제 하향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지지해서 반등을 해주느냐가 이제 향후 가이던스에 대한 어떤 테슬라의 입장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아마존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노이즈보다는 사실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 뭐 실적이나 이런 노이즈보다는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향후 투자와 관련돼 가지고 캐펙스 투자를 이제 축소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이게 변수가 될 것 같다. 근데 전체 큰 그림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결국 가가지고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관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신다 하더라도 제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외부적인 변수,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회사 측 반응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사실 밸류에이션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광고 수입이나 이런 거는 경기도나 시그널 나오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월가에서도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치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사님께서도 1분기 실적 아무래도 관세 이슈 때문에 조금 더 묻혀갈 가능성이 있다 언급을 주셨고요.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전망까지도 함께 설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국내로 시각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대형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라 나오죠. 뭐 조선 대형주들부터 현대차, SK하이닉스 등등등 여러 기업들의 실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쪽보단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국내 기업을? 일단 이제 여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관세 노이즈에서 자유롭진 않고 네. 또 이제 실적 발표 나오는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관세의 중심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실적에 대한 우려감, 그 다음에 실적보다는 향후 전망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깔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1분기 실적을 지켜보실 때는 네. 결국은 실적 발표 내용도 중요하지만 향후 포워드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하는 것보다 얼마만큼 자신감을 보여준다든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발표나는 이제 회사들이 좀 큰 회사들이 좀 많잖아요. 네. 뭐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은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여파 때문에 이제 상단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뭐 주가가 급락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역시 또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하방의 리스크보다는 여기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관세를 맞게 될 경우에 뭐 영업이익이 몇 조가 주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왔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아나 현대 같은 경우가 이제 대응하고 있는 거라든지 회사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안심을 시켜주면서 그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제시할 것인지를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번 주는 역시 실적 발표 자체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땐 좀 외생 변수가 더 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보다는 우리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향후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면서 이제 회사 측의 어떤 전망,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업황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좀 관찰을 하시는 게 더 낫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이 외형 이슈가 훨씬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 국내 시장도 동일하다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번 주에 발표하는 실적 업황 중 안에서 이 업종 안에서도 조선 관련주들도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또 여기에 이 통상 협의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조선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실적과 맞물려서 좀 추가적인 또 어떤 변동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실까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지난주에 조선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올라갈 때 사지 마시고 조정이 보통 나올 때. 그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올라가면은 네. 발표 후에는 좀 눌리더라.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좀 기회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눌린다 그러면은 그때를 좀 기간 조정을 받는 걸 보셔가지고 네. 기회를 잡아보시는 건 여전히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실적 관련해 가지고는 노이즈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고되어 있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네.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정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이 조금 생각보다 못할 거라고 예상했었던 미포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숫자가 조금 올라오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어떤 그 가이던스를 미스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반응 자체는 저도 지금 시점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USTR 그 제재안 나오고
주가가 거기서 고점 찍고 지금 어저께 좀 밀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전부냐 아니면 더 좀 눌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실적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저는 실적 발표 후에 흐름 추이를 좀 지켜보시고 가급적이면 투자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좀 쌀 때 기간 조정을 받을 때 한번 기회를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후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우리 국내 증시를 딱 놓고 봤을 때 이 AI 그리고 세종시가 좀 전부였던 것 같아요. 정책 테마주들이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될까요, 일단? 테마주 질문을 하시면 제가 참 대답하기가 난감한 게 저는 테마주 매매를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좀 난감한데 지금 이제 딱 봐도 대선 테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AI도 그 정책 이슈고 그다음에 네. 세종시는 지금 뭐 국회를 글로 옮긴다는 등 뭐 이런 얘기 네. 나오니까 그쪽에 땅 있는 회사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 그대로 테마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 정책 가운데서 저는 저 가운데 눈에 띄는 거는 원전이거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전 정권 같은 경우는 원자력에 대해서 사실상 좀 배타시하는 배척하는 어떤 분위기였었다 그러면 이전 정권에서는 다시 그걸 좀 부활을 시키려고 했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을 되게 강조하고 있고 글로벌리 원전에 대한 어떤 수요 같은 건 꾸준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 정책에 의해 가지고 원전이 좀 터부시되던 어떤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원전에 대해서 특히 SMR 쪽으로 해가지고는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방향이 지금 정해진 거라고 한다면은 네. 원전 관련해 가지고 좀 이전보다는 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웹툰 같은 경우는 사실 지원해가지고 우리 이것도 역시 컨텐츠 쪽으로 강화시켜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데 문제는 이제 지금 상장돼 있는 기업들 자체가 큰 기업일 수는 있긴 하지만은 볼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 회사들이 반드시 성장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은 사실은 정책보다는 이제 좋은 기업, 좋은 회사를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원전과 웹툰에 대한 좀 이야기를 주셨고 사실 간밤 엔비디아 CEO가 일본에 가서 또 AI와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또 잔뜩 하고 왔는데 그런 선상에서 놓고 봤을 때 물론 지금 AI가 정책 쪽에 묶여있긴 합니다만 좀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가도 되는 섹터로 보실지도 궁금한데요. AI는 저는 계속 될 거라고 보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을 더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 이유는 이제 AI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오늘 아마존도 그렇고 이제 네. 약간 좀 투자와 관련해서 좀 축소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미 과잉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실생활에 실제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더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에서는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굉장히 업사이드가 나오는 종목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해가지고는 결국은 성장세는 유지가 되겠지만 네.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매출 성장률 70%대만 해도 엄청난 거지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추세적으로 성장률이 꺾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을 놓고 봤을 때는 여기서는 주가가 더 급락을 합니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네.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승률 자체가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그 말씀을 드렸는데 완만해질 수밖에 없다. 올라가도 둔해질 거다. 그래서 저는 AI 쪽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보신다고 그러면은 저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역시 가능성 있는 걸 찾아보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관련해서는 하드웨어 쪽보다는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안에서 좀 기회를 노려보자 설명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 전략도 함께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인들이 올해 들어서 지금 우리 시장을 18조 원이나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달 들어서도 지속적인 매도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동안의 우리 시장의 전망이나 전략들 투자자들께서 어떻게 세워가시는 게 좋을까요? 제가 보는 지표 자체들이 편하진 않습니다. 지금 네. 전체가. 엔달러 같은 경우도 이제 140엔까지 왔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그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4.3을 다시 넘어서 있는 상태이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98까지 떨어진 상태인데 우리나라 원화는 생각보다 안 강하고 네. 강해졌다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1,490원까지 갔다 1,420원 그때까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파는 걸 줄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증시에 대해서 여전히 퀘스천을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핵심은 역시 관세 논쟁입니다. 관세 논쟁이라는 얘기는 방금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미국으로부터의 압박도 있지만 결국 중국으로부터의 또 압력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급하게 공격적으로 투자에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좀 방어적인 자세 계속 견제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현금은 좀 유지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현금 비중을 계속해서 가져가면서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벌써 이렇게 이제 4월에 마무리가 됐는데 그렇다면 5월에 대한 전망도 좀 간략하게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들어서 이제 FOMC 회의도 준비가 돼 있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시즌이긴 합니다만 4월까지는 관세로 인한 우리가 어쨌든 관망세가 유지가 돼야 된다면 5월부터는 조금 포지션에 대한 변화를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우선 제가 보는 지표가 이제 몇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엔달러 같은 경우 140엔을 크게 하회를 하면서 강하게 하향 돌파하느냐 여부를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채 10년물이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상방을 열어가지고 5%에 근접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테슬라 주가 아까도 잠깐 나왔었지만 진짜 200불을 하회할지 여부도 지켜봐야 될 변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좋게 보면은 지금 그 관세 논쟁이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오픈됐잖아요. 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관세는 이미 정해진 상태잖아요. 이제 그걸 얼마까지 낮추느냐가 이제 변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갑자기는 아니더라도 어떤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좀 유하게 방향이 잡히고 또 미중 간의 갈등 역시도 클라이막스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서로가 죽어가는 판국에서 끝까지 자존심 싸움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격적으로 만나 가지고 어떤 조정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변수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흐름을 좀 추적을 하면서 보신다 그러면은 저는 파국으로 치닫기 위해서 막장으로 갈 것이냐 뭐 파월을 해고해 가지고 금융시장 막 크게 막 흔들어 버리면서 난리를 칠 것 같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도망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예단을 하고 도망가기엔 또 다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좀 지켜보는 관점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5월 중에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완전히 하단에 깔려 있는 회사들 그 가운데서 실적, 국제 경쟁력 이런 것들이 있는 회사들은 좀 체크해 놓고 계시다가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것들은 좀 저점에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영훈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